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는 1-2고요. 대기 중의 물, 즉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 중의 수증기. 대기 중의 물이라는 것, 즉 기권에 속해 있는 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증기라든가 비 혹은 수증기들이 모여 있는 구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기 중에 있는 물을 알아보기 전에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발과 응결이에요. 자, 증발이라는 것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물의 표면에서 액체였던 물의 입자가 수증기가 되어서, 즉 입자의 운동을 통해서 액체 표면에서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바로 이 증발이라고 배웠습니다. 물 표면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을 이루고 있는 표면에서 물의 입자가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 바로 이것을 증발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증발 현상에는 빨래를 마를 때 빨래가 마르는 것, 혹은 컵에 담아둔 물이 줄어드는 현상, 이게 바로 물의 증발과 관련된 현상들이라고 배웠죠. 자, 이번에는 응결이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 응결이라는 것은 반대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냉각되어, 즉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체였던 물이, 수증기였던 물이 액체인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예를 들면 차가운 음료수를,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음료수 캔을 식탁 위에다가 놓으면은 물이, 겉면에 물이 맺히는데요. 바로 이게 응결 현상이라고 배웠죠. 또 새벽에 차가웠던 기온이 낮이 되면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도 바로 응결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의 개념을 배워볼 건데, 바로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포화 상태부터 알아볼까요? 포화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공기 안에서 수증기를, 즉 이 공기가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글로 적어 볼까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먹었을 때의 상태를 바로 포화 상태라고 해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바로 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란
아직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가 포화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즉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을 때를 바로 포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만큼 위에 여유가 있는 상태를 불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배는 아직 차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포화 상태예요. 과포화 상태란 어떤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입니다.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은 상태, 그러면 배에 탈이 나겠죠? 바로 이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어떤 용기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물이 각각 똑같이 이만큼 채워져 있을 때 여기 물 입자고요. 여기는 공기 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 입자, 여기는 공기 입자입니다. 이쪽은 물, 이쪽은 공기가 되겠죠? 첫 번째 불포화 상태부터 볼까요? 불포화 상태라는 것은 아직 내가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는 배고픈 상태라고 했어요. 자, 불포화 상태에는 여기 이 물의 입자를 A, 공기 입자를 B라고 했을 때 A의 증발량이 B의 응결량보다 큽니다. A가 날아가는 양이 B가 들어오는 양보다 큽니다. 두 개의 입자가 나가게 됐고요. 여기는 하나의 입자가 들어왔죠. 즉, 증발량이 많은 상태를 바로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증발량 3개, 응결량도 똑같이 3개 된다면 A와 증발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같고, 이때를 바로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은 상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발하는 양은 2개인데 응결되는 양이 3개로 더 많습니다. 이때는 증발하는 양보다 응결되는 양이 많고, 이것은 과포화, 내가 탈이 나는 과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이란 어떤 건지부터 살펴볼 건데, 포화 상태를 공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화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고요. 포화 상태에 공기가 1kg이 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입니다.
수증기의 양은 g으로 쓰고요. 즉 1kg의 공기에 얼만큼 수증기 양이 있는지를 g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요. 단위는 g/kg이 됩니다. 포화 수증기 양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한번 알아볼게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여기서 X축은 기온입니다. 기온 몇 도, 몇 도, 몇 도의 기온이고요. Y축은 수증기량입니다. 아까 수증기량의 단위는 g/kg이라고 했죠? g/kg. 자, 기온이 가장 작을 때를 여기를 영하 10도, 마이너스 10도라고 해보고 여기를 0도, 여기서부터 영상 10도, 영상 20도, 영상 30도까지 나타내보고요. 수증기량 7.6g/kg 그리고 14.7g/kg 그리고 27.1g/kg 나타내 볼게요. 10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7.6g/kg이고요. 20도일 때는 14.7g/kg, 30도일 때는 27.1g/kg입니다. 쭉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선이 되는데 바로 이 빨간 선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0도씨일 때 공기가 수증기를 7.6g, 1kg당의 공기에 7.6g의 수증기가 들어있고 20도씨일 때는 1kg의 공기 안에 14.7g의 수증기가, 30도일 때는 1kg의 공기 안에 27.1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섬들은, 이 점들은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겠죠? 여기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온이 증가할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개의 점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점, 여기를 A라는 점, B, 그리고 C, D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B에서는 공기의 상태, B의 점은 여기 약간 2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점이 위치하기 때문에 B의 점은 포화가 되겠죠. A점을 한번 볼까요? A점은 3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은 C에 있어야 되는데 A는 C보다 낮은 수증기량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아직 포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즉 불포화 상태입니다. C점 역시 기온이 3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겹쳐 있기 때문에 얘도 바로 포화 상태이겠죠. 마지막으로 D를 보게 되면 D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를 넘은 과포화가 되겠죠. 만약에 이 A의 상태, 지금 불포화 상태인 이 A라는 점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A가 이렇게 움직여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A가 위로 올라가서 C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건데 B가 되는 방법에는 바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온도를 낮춘다. 반대로 C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수증기량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책 8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상태냐면요. 둥근 플라스크에 약간의 물을 이렇게 채워뒀어요. 이 부분이 물이고요. 물을 채워둔 후에 한쪽은 드라이기로 여기로 열을 가열했고요. 한쪽은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여기를 식혀두었다고 합니다. 드라이기로 가열했을 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열을 했으니까 기온은 상승했겠죠? 기온이 상승하면은 안에 있던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에 있던 물들이 모두 수증기가 돼서 플라스크 속에 수증기가 증가했겠죠. 여기 있던 물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증발이 일어나 수증기가 증가했을 겁니다. 자, 찬물로 식혔을 때는 반대로 기온이 내려가는 하강이 일어날 거고요. 기온이 내려간다는 것은 증발과 반대 현상인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는 응결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수증기가 물로 맺히면서 플라스크 속 수증기는 감소를 하고 뿌옇게 흐려지겠죠. 뿌옇게 흐려진다. 자, 다음은 이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온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온도냐면 공기에서 수증기가 액체인 물방울이 될 때 그 온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기체였던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입니다. 즉, 이 온도를 말하는 것을 바로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포화 상태였던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의 온도입니다. 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질 때의 온도입니다. 즉, 현재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수증기량과 이 온도에서 최대로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질 때의 온도를 바로 이 이슬점, 기체였던 수증기가 액체인 물방울이 맺힌다라고 해서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에 변화 요인이 있는데요. 이슬점의 변화 요인, 즉 어떤 거에 영향을 받나 했더니 이슬점이라는 것은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즉 응결되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그래프에서 현재 있는 수증기량이 20도일 때 여기 30도일 때 똑같이 양이 여기 10도일 때도 똑같은 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20도일 때는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 맞닿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일어나겠고요. 30도에는 포화 수증기 곡선은 현재 있는 수증기량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이만큼 더 증발이 일어나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보다 현재 있는 이 수증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만큼 응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의 수증기량이 같은 이 온도, 현재 20도를 바로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도는 증발량이 더 많아야 되고 10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되기 위해서는 응결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은 모두 다 이슬점이 아니겠죠. 자,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응결량과 현재 수증기량은 같아야 되잖아요. 자, 이 점을 보겠습니다. 여기 C점을 보면 C점에서 응결량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자, 총 있는 여기서 총 현재의 수증기량은 지금 읽어보면은 14.7g/kg이죠. 14.7g/kg이고 여기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7.6g/kg입니다. 이렇게 빼주게 되면 7.1g/kg이 되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응결량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대 습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대 습도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습도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습도라는 것은 여기 습하다, 여긴 건조하네 하고 말하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습도입니다. 이 상대 습도라는 것은 어떠한 비교가 되는 것과 상대적으로 이것이 습한지, 상대적으로 이게 건조한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것은 공기의 습한 정도, 습한지, 건조한지의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퍼센테이지죠. 나타낸 것. 그러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 아까 그 그래프에서 알아봤듯이 현재 기온의 지금 만약에 오늘 20도일 때 내일은 더워서 30도가 됐을 때 1kg의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는데 이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단위는 g/kg이 되겠죠. 왜냐하면 1kg의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는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역시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이게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온이 일정할 때 혹은 기온이 일정하지 않을 때, 즉 기온이 아니라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온이 일정할 때는 즉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와 같은 말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자,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 일정하다고 해볼게요. 바로 이게 포화 수증기량. 우리 아까 그 그래프에서 알아봤던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어서 이 양을 바로 이 포화 수증기량을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이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실제 수증기량은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어떤 쪽이 더 습하다고 느껴질까요? 이걸 여길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비슷하게 이 실제 수증기량이 많은 곳이 훨씬 더 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는 가보다 나가 더 큽니다. 첫 번째 한번 특징들을 볼게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했죠.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이 실제 수증기량이 점점점 증가했다고 봤을 때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볼까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했다면 상대 습도는 전체 포화 수증기량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상대 습도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만큼 포화 수증기량이 있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실제 수증기량은 같다라고 해볼게요. 현재 수증기량은 같다. 똑같은 양, 이번에는 왼쪽과 반대로 현재 실제 수증기량은 같은 대신에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변했을 때입니다. 이쪽을 다, 이쪽을 라라고 한다면 포화 수증기량보다
량과 실제의 수증기량이 큰 차이가 없을 때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 큰데 실제 수증기량은 적죠. 이럴 때는 상대 습도는 다가 라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포화 수증기의 량은 언제 커진다고 했어요?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알아봤죠? 자, 그래서 기온이 증가하면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고 반대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습도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기온이 하강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줄어들고요.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고요.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맑은 날 해가 비치는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과 상대 습도와 이슬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기온 변화입니다. 기온 변화는 해가 뜨는 아침에는 우리가 느낄 때 어때요? 조금 쌀쌀해지는데 점심 먹을 때쯤 오후가 되면 더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기온은 아침에 낮고 해가 비치는 오후에는 높죠. 자, 두 번째로 상대 습도 변화를 볼까요? 상대 습도 변화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기온이 낮을수록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아침에 작아지겠죠. 자, 기온과 반대로 됩니다. 기온이 낮은 아침엔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높아지고 기온이 높은 점심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많은 차이가 나면서 점심때는 낮아집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슬점은 아침과 오후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날은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